올겨울 날씨가 심상치 않음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요. 겨울임에도 한낮 기온이 20도에 육박하면서 벚꽃과 개나리가 일찍 폈고 외투 없이 외출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에 전 세계 과학자들이 기후위기를 경고하며 이제는 이상기후를 완화하고 대응할 시대임을 알렸는데요. 특히 해안가를 접한 부산은 발빠르게 지자체 차원의 민관 대응으로 다양한 각도의 방안을 마련하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최경식 기후위기 적응분과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올겨울 부산시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에 주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교수님께서는 특히 어떤 현안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봤을 때 12월에 사실 벚꽃이 개화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꽃들도 이제 사실 제철에 피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개화 시기가 앞당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기후의 이상 징후를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사실 홍수로 인해서 침수 현상이 있어서 사실 우리 부산에서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 이제 폭염 밀수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이상기온 현상이 사실 국내 또 부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변화로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기 이전에 사실 우리 바로 그 전라도 지역의 섬진강에서 올해 엄청난 가뭄으로 고생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유럽에서도 최근에 이제 극심한 가뭄으로 고생들을 많이 했거든요. 또 그 가뭄뿐만이 아니라 반대급부로 사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52년 만에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사상자도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네바다 같은 경우에 이제 데스밸리가 사실 50도가 넘는 아주 폭염으로 인해서 사상자도 발생을 했습니다.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얘기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이상 징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북극에 있는 이제 빙하들이 녹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반대급부 작용으로 인해서 누르고 있었던 게 없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해저 윤기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지진이 이제 많이 발생들을 하죠. 그래서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지진으로 해서 피해를 많이 봤던 그런 사례들이 있죠. 네, 말씀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이게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사실 국립 그 해양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하면 조사원이죠. 거기서 조사한 바에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이 한 3.41mm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89년부터 2022년 사이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89년부터 20년까지 한 2.96 정도 밀리미터죠 정도 상승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현재 우리 지구의 위기를 정량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위기의 수준으로 보시나요? 위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수치로 굳이 나타난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건 뭐 물론 이건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한 60에서 한 70%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00점 만점이에요. 네, 교수님께서는 부산시의 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 또 기후변화와 연관이 깊은 연구와 활동이 기대가 되는데요. 위원회와 분과의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완화와 실질적으로 적응이라는 두 가지 큰 축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두 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책들을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비전이나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부산시에서 양쪽 이 두 가지 적응과 완화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이행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환류 체계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그런 위원회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화와 적응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보실 때 완화와 적응 어느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진짜 이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완화하고 적응 중에 두 가지 축이 같이 가야 됩니다. 사실 감축 부분은 이제 완화는 감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감축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계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시민들이 참여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인프라 다시 말씀드리면 시스템적으로 갖춰야 될 구축해야 될 네네. 부분들은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개의 축이 같이 동시에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더 롱텀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적응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네,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인식 변화도 필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우선은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텐데요. 네. 부산시에서는 공공의 자원으로 또 어떤 제도, 어떤 정책이 작동하고 있나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부산시에서는 2022년도에 기후 변화 그 대책이라는 게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작년에 국가에서 네.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정안을 내놨어요. 네. 그거에 따라서 사실 지난 12월 달에 부산시에서는 공청회를 통해서 그 수정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적응 대책은 2021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적응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축을 같이 부산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2030년도에 부산시에서는 지금 원래 계획, 2020년도의 계획은 40% 이상을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그 공청회 개최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 거의 한 40% 정부 대책안이 40%거든요. 네. 거기에 준한 감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일반적인 시책들을 지금 이행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감축안들이 좀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네. 부산시가 또한 이제 2028년에 해양도시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부산의 이 기후위기 대응에 이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사실 우리 부산이 이제 사실 해양 수도라고 일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해양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연구라든지 활발한 진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블루카본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흔히. 네. 그래서 탄소 흡수원으로 생각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산림의 이 같은 것들 경우를 이제 탄소 흡수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네. 바다에서 이제 바다 목장이라든지 바다 숲 가꾸기 이 사막화를 방지하는 방법들로 인해서 바다 조류를 통한 흡수원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좀 활발히 돼야 될 부분도 많고요. 두 번째 이제 CCUS라는 얘기했습니다. 카본 캡처 유틸리티 스토리지 아니면 시퀘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탄소 포집 저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네. 육지, 해상에도 저장을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보다 부산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도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후위기 대응에 좀 도움이 되는 원리인가요? 이게 방식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해양 도시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선박을 많이 생각하지 네네. 않습니까? 선박 같은 경우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될 부분도 많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기에 대한 물류 계통들이 많이 수반이 네네.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물류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전지라든지 뭐 전지 이송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이제 풍력 발전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어떤 하나의 패키지로서 감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 차원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태풍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취약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물론 국가에서는 이제 그 취약성 평가 툴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서 우리 네네.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팩터들을 연구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필요한 부분 아니면 네. 더 나아가서 뭐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부산에서 개발을 해서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팩터들을 전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부산의 해양이 현재 위기라고 판단되는 뭐 순간이나 현상이 있었나요, 따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해수면 상승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태풍이 인해서 나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도시 개발을 할 때 영향 평가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단편적으로 보고 있지만 네. 종합적인 패키지 부분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네네. 들자면
바람길 조성이라든지 지금 사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고층 빌딩이 많다 보니까 바람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팩터들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해풍에 의한 부분들 많으니까 그냥 종합적인 부분들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해상도시가 구축을 준비 중이잖아요. 네. 이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네네. 그렇고요. 네. 사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환경단체하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근데 사실 영향평가 부분들은 경제성 부분을 생각하고 거기에 같이 그쵸, 네. 어울려서 나아갈 수 있는 환경과 네. 어울릴 수 있는 경제가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생각을 네네네. 합니다. 그래서 ESG라고 얘기해서 사실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해야 될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우리 부산이 개발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선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성과 환경 친화적인 요소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제 시민 많은 분들이 기후 위기를 피부로 접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민사회나 민간단체 또 공공에서 여러 정책이나 사업을 내놓고 있지만 일상에서 행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행정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좀 시민들의 참여를 꾀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부산시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쪽에 관련된 소위 말해서 완화 쪽에 관련된 사업들만 해도 140개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적응 대책만 해도 수립한 게 64개 정도 되는데요. 이 많은 대책들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많아야 되는데요. 네. 사실 그게 조금 안쓰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지금 사실 부산시에서는 그린 아파트를 지정을 한다든지 네. 또는 아니면 또 탄소 중립에 대한 캠페인에 대한 그 저것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시상도 주고 있고 인센티브도 주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 부산 시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쵸. 분들이 좀 네. 제한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도 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일부 시민들은 뭐 분리수거를 하거나 일회용품 안 쓰는 등의 이런 뭐 탄소 중립 관련한 활동은 사실 너무 미미하다. 오히려 기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떨까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실 이제 온실가스를 크게 우리가 6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CO2, N2O, 그다음번에 SF6, 그다음 메탄가스, 그리고 이제 불소화학 계통인데요. HFC하고 CFC 이쪽 계통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CO2는 사실은 에너지에서 나오는 소비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는 뭐 일반 우리 시민들도 쓰고 있고 그리고 산업체들도 물론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제 N2O 아산화질소가스라든지 아니면 메탄가스는 주로 폐기물 아니면 산업 공정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HFC나 SF6 아니면 CFC 계통 불소화학 계통은 이건 다 냉매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공장 아니면 뭐 LCD 패널 세정하는데 이런 쪽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데가 자연적으로 산업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사실 산업계에서 줄여야 될 포션이 굉장히 많다고 볼 그쵸. 수밖에 네.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네. 이제 또 하나 아까 6개 가스 중에서도 CO2를 1로 본다면 메탄가스를 1톤 똑같이 1톤을 줄여도 21배를 줍니다.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그 IPCC에서 계수를 네. 이제 산정을 해서 그렇게 네.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메탄가스를 1톤 줄이는 것이 21톤의 CO2를 줄이는 거와 똑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N2O 같은 경우는 한 31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N2O 같은 경우는 또 비료 사용에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쪽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에너지 파트에서 줄이는 포션이 훨씬 더 많이 배출되고 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산업계에서 해야 될 역할이 네.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업계에서 줄여야 될 포션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줄여야 되는 게 아무래도 산업 부분에서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사실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줄여야 되는 부분에서 자연적으로
민간인들도 참여해야 되고 민간인들의 의식이 고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네. 이제 생겨야 될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죠.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기후 변화라는 건 에너지 절감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그래서 네. 기업도 사실 굉장히 부담이 크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산업계에서 줄여야 될 감축을 기본계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탄소 중립 기본계획에서는 약간 포션을 좀 줄일 폭을 조금 좀 줄여줬어요. 반면에 이제 에너지 전환 다시 말씀드리면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다시 이제 복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포션을 조금 더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줄여준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나가서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좀 늘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산업계에다가 줄일 수 있는 폭을 많이 주다 보니까 네. 경제적인 영향이 커서 사실 이번 정부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네. 앞서 제가 이제 위원회에서는 대응과 적응 중에 어느 곳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나고도 여쭤봤잖아요. 네네. 기후위기에 이제 대응뿐 아니라 적응도 사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후위기에 적응을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사실 이제 적응하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네네. 간단한 얘기로 최근에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종의 변화가 생겼다. 아,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사실 전라남도에 있는 보성 녹차가 굉장히 유명한데 네. 강원도에서 재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모든 그 작학 물질들이 바뀌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걸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같은 경우에 적응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예를 들면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이 네.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기후가 네. 이제 아무래도 상승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한 대책도 세야 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우로 인해서 홍수에 대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네. 침수에 대한 부분도 자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는 8개 분야에 대해서 64개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8개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물 관리 부분, 아까 말씀드린 홍수나 이런 네.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온이 변화함에 따라서 생태계들이 변화가 생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천연 자원으로 갖고 있었던 것들이 변화가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지켜야 될 부분들. 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이제 의료 부분, 특히 이제 건강 부분들이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네. 이런 8개 부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적응 대책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요. 뭐 비근한 예로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사실 시민들, 소위 말해서 에너지 빈곤계층이 네. 사실 굉장히 폭염에 대해서 시달릴 경우에 그렇죠. 네. 실제로 그 2시부터 4시가 굉장히 더울 시간이다 보니까 네네. 그분들이 어디서 피난처가 좀 필요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를 오픈시켜서 네. 그분들이 거기서 좀 더위를 쉬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제공한다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 같은 경우들을 네. 좀 제공하고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만드는 게 사실 적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롱텀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차원으로 해서 네. 시에서 그런 대책들을 수립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교수님처럼 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과 또 완화 노력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분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 기후 위기 극복 방안을 살필 예정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단독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많지만요. 사실은 국제 협상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UNFCCC라고 해서 이제 UN 그 기후 변화 사무국에서 하는 그 연례 회의가 있습니다. 당사국 총회하고 부속기구 회의가 1년에 2번씩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의제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 나라의 시스템에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도 갖춰야 되고 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국제 협약에 나오는 그 아젠다들을 잘 검토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잘 갖춰져 있는 부분들을 적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또 적응을 위한 방안들을 계속 열심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반도에 사는 누구나 기후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아쉬움이 아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 소식에서 기상 관측 이래 최대라는 표현이 더는 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 빨리 변화하고 행동하고 또 대응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식 신라대 에너지화학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